안녕하세요. 전 몽이에요. 오늘 밤엔 코 잘 수 있도록 제가 잼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도 오늘 이 강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랑 똑같은 마음으로요. 역병이 휩쓸고 간 참혹한 겨울. 부모님도 살던 집도 모두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9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품에 남은 것이라곤 어머니의 낡은 보자기와 바싹 마른 곶감 단 한 개뿐이었지요. 그런데 소녀는 이 세상 마지막 남은 자신의 전부를 강가에 집신을 벗어두고 앉아있던 낯선 노인에게 조용히 내밉니다.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이 차가운 강가에서 만나 만들어낸 시리도록 아프지만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강 지류가 굽이쳐 흐르는 경기도 어느 조그만 마을에 분이라는 이름의 계집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 창가의 달빛이 분처럼 곱게 내려앉더라며 그리 불렀다지요. 분이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점순이 할미가 언젠가 흘리듯 해준 말이었지요. 어머니는 분이가 기억을 갖추기도 전에 알아눕는 일이 잦았고 분이가 5살 되던 해봄부터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분이네가 마냥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한갑동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논에 나가고 해가 져도 호미를 놓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집은 작고 밭은 좁았지만 해마다 가을이면 광에 곡식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분이는 그런 아버지 등에 업혀 들판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지요. 아버지 등은 넓고 따뜻했고 흙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분이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분이가 8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알아온 병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편해지셨다고들 했지요. 아버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분이 손을 꼭 붙들고 가늘게 말했습니다. 분이야, 남은 게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단다. 그게 바로 진짜 부자야. 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남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어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분이한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후에도 분이와 아버지는 꿋꿋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분이는 아버지가 들에 나가 있는 동안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어머니가 쓰던 낡은 배 보자기에 아버지 새참을 싸서 들판 끝까지 가져다 주었지요. 아버지가 허리를 펴며 보자기를 받아들고 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그 잠깐이 분이가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9살이 되던 해 가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 건너 마을에서 10명이 사흘 만에 죽었다는 말이었지요. 고열이 오르고 온몸에 붉은 점이 돋아 사흘을 못 넘기고 죽는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얘기를 했고 강물을 마시지 말라는 말도 돌았지요. 하지만 역병은 소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름이 채 안 돼 마을 안에도 병자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입구 쪽 집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자 마을 한가운데까지 번졌지요. 아버지는 분이에게 집 밖에 절대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물도 반드시 끓여 마시고
낯선 사람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 했지요. 분이는 아버지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지요. 분이는 물을 끓이고 냉수 수건을 이마에 얹고 아버지 손을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눈을 떠 분이를 바라보았는데 그때마다 뭔가 말을 하려다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도 없었고 울고 싶다는 감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었지요. 그냥 아버지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어머니 보자기를 꺼내 아버지 얼굴 위에 살며시 덮어드렸습니다. 그게 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유지 손 씨가 집으로 왔습니다. 하인 둘을 데리고서요. 내 애비가 나한테 빚이 있었어. 쌀 5섬 이자 치면 그 2배야 집하고 밭으로는 모자라. 분이는 아버지에게 그런 빚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9살짜리 계집아이였고 손 씨는 마을에서 아무도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 씨 하인들은 그날로 광에 남아있던 곡식을 날랐습니다. 며칠 후에는 집과 밭까지 빼앗아 갔지요. 분이한테 남은 것은 입고 있던 옷, 어머니 보자기,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던 곶감 한 개뿐이었습니다. 분이가 마을을 나오던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역병이 쓸고 간 자리가 선명했지요. 문이 닫힌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마당에 아무도 없는 집이 많았습니다. 분이가 걸어가는 길에 낙엽이 밟혔습니다. 소리가 났지요. 아무도 없는 마을에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분이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지요. 발이 가는 대로요. 아버지가 있을 때 분이는 마을을 나가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들판 끝까지는 가봤지만 그 너머는 몰랐지요. 아버지 등에 엎혀서 본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논두렁 밭,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강. 아버지가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게 강이야. 저 너머에 또 마을이 있어. 분이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강 너머에 또 마을이 있다면 그 너머에도 있을 것 같았지요. 그 너머에도 또 그 너머에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얼마나 됐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분이는 보자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안에 곶감 한 개가 있었지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손 씨 하인들이 광의 것을 다 가져갔는데 이것만은 아버지 이불 아래 있었습니다. 분이가 발견한 것이지요. 하인들이 이불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꺼내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인 보자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상에 분이가 가진 것 2가지, 보자기와 곶감. 강가에 다다랐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차갑게 반짝였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분이는 강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강 너머 마을이 어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이었지요.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쪽 바위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발 옆에는 집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맨발로 바위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멈춰 섰습니다. 노인의 등이 가을 들판에 쓰러진 벼, 이삭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것 같았지요.
분이는 한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보자기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곶감 한 개를 꺼냈지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노인 무릎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밑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요. 그 눈이 분이를 보고 곶감을 보았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곶감을 쥔 손이 조금 떨렸지요.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분이가 잠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저도 오늘 이 강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랑 똑같은 마음으로요. 강노인이 분이를 봤습니다. 분이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그냥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강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곶감을 받지 않고 다시 강물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그 옆에서 분이는 그냥 쪼그려 앉았습니다. 춥지 않은 척 보자기를 더 꼭 안고서요. 그렇게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분이 뺨을 스쳤지요. 분이는 보자기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곶감 한 개가 들어 있었지요. 이 세상에 분이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집도 밭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이는 그것을 이 노인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분이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노인의 등이 너무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지요. 아니면 집신을 저렇게 가지런히 벗어두고 강물만 바라보는 모습이 자신과 너무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집이 어딘데? 분이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없어요. 노인이 분이를 보았습니다. 분이도 노인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습니다. 분이는 눈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그 밤 강가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에 떠도는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잃어버렸다는 것, 둘 다 혼자라는 것, 그리고 둘 다 지금 이 강가에 같은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었지요. 분이는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자기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이 조금 떨렸지요. 곶감을 쥔 손이요. 날이 밝았습니다. 강노인은 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끌고 온 것도 아니었고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분이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지요. 노인은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분이도 고개를 숙이고 따라왔지요. 강노인이 사는 움막은 마을 끝자락,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움막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허름했지요. 지붕에는 이영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흙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렸고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솥 하나, 바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강노인은 방 안을 들여다보던 분이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좁아. 괜찮아요. 그것이 둘이 나눈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강노인의 본래 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 가운데쯤 아담한 초가였지요. 아들 강만복이 지어준 집이었습니다. 강만복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낮에는 남의 논일을 도와주고
밤에는 지프로 노끈을 꼬아 팔았지요. 그렇게 몇 해를 모아 아버지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강노인은 그 집 마루에 앉아 저녁 연기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는 게 낙이었지요. 아들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덕이라는 이름의 아이였지요. 강노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순덕이 웃음소리였습니다. 배 속에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깔깔깔 소리였지요. 할아버지를 보면 달려와 목에 매달리던 아이였습니다. 역병이 마을에 들이닥쳤을 때 강노인은 제일 먼저 순덕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들네 집이 마을 입구 쪽이라 혹시나 싶었지요. 하지만 열흘 후 아들네 집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 본 강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갔고 순덕이가 갔고 아들 만복이가 마지막으로 갔지요. 셋이 한 방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그 집에서 사흘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장례도 마을 사람들이 치러주었지요. 강노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후 강노인은 아들이 지어준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집 마루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지요. 느티나무 아래비 눈막에 들어가 그냥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거기 사냐고 물었을 때 강노인은 이렇게 말했지요. 집이 너무 커서.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움막이 훨씬 더 작은데도요. 분이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로 강노인 움막에 들어왔습니다. 첫날은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지요. 강노인은 분이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멀건 죽을 끓이면서 그릇을 2개 꺼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분이는 죽을 받아 들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강노인도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아침 분이가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강노인이 나와 보니 마당 한쪽에 낙엽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지요. 강노인은 낙엽 더미를 한번 봤습니다. 분이도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마당을 쓸었지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분이는 작은 아이였지만 손이 빨랐습니다. 물 깃는 것, 불 피우는 것, 소탕 든 것을 말없이 도맡았지요. 강노인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짧게 대답했고 더 이상 묻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노인도 물어볼 것이 딱히 없었습니다. 둘 다 같은 처지였고 둘 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요. 다만 강노인은 분이가 보자기를 늘 품에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때도 마당을 쓸 때도 물을 길어 올 때도요. 그 보자기를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지요. 강노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한테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강노인이 고개를 드니 손씨가 하인 하나를 데리고 마당 앞에 서 있었지요. 살집이 좋고 눈꼬리가 처진 얼굴이었습니다. 보기엔 온화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렇지 않았지요. 손씨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부직갱이를 매만지고 있는 분이를 한 번 보더니 강노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감, 이 아이 한갑동 딸이지요? 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갑동이 나한테 빚이 있었소. 그 빚은 아직 안 갚아졌고. 강노인이 느릿하게 일어섰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빚이요? 아비 빚은 자식이 갚아야지요. 강노인이 분이 앞에 섰습니다. 한갑동이 당신한테 빚을 졌다는 걸 누가 봤소? 손씨가 강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키가 거의 2배였지요. 강노인은 등이 굽어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비키지 않았습니다. 손 씨가 분이 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강노인이 막아섰지요. 손 씨가 다른 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강노인이 또 막아섰습니다. 손 씨가 멈추더니 느리게 손을 뻗어보니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덩치도 작은 게 강노인이 그 손을 쳐냈습니다. 손 씨가 강노인을 봤습니다. 웃음이 없는 눈이었지요. 영감,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하시오. 손 씨가 돌아갔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지깽이를 쥔 손이 조금 굳어 있었지요. 강노인은 그 시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 씨가 마을 사람 집을 한번 눈여겨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왔습니다. 그것을 마을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호랍이 늙은이가 어린 계집아이를 거둬들였다는 말이 돌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노인네가 무슨 생각이냐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둘 다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같이 굶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강노인은 그런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원래 마을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강노인이 신경 쓰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손 씨 하인 중에 오돌이라고 불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마흔이 조금 넘어 보이는 눈이 조금 무른 사람이었지요. 손 씨 심부름을 다니다가 분이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걸 마주칠 때면 슬쩍 비켜주거나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어떤 날은 강노인 움막 근처에 잘 익은 감자가 몇 개 놓여 있었는데 강노인은 누가 놓고 갔는지 알 것 같았지요. 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돌이는 강노인한테 딱 한 번 말을 걸었습니다. 손 씨가 처음 다녀간 다음 날이었지요. 우물가에서 마주쳤을 때 오돌이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리께서 그 아이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강노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지 않고 물었습니다. 자네가 왜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거야? 오돌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을 한 번 보더니 그냥 돌아섰지요. 강노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경고인지 아니면 손 씨가 시켜서 떠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돌이의 눈빛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강노인은 분이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잠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 얼굴은 자는 동안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눈썹 사이에 주름 하나가 잡혀 있었지요. 9살 아이한테 어울리지 않는 주름이었습니다. 강노인은 이불을 조금 더 당겨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다 곶감 생각이 났습니다. 강가에서 받아 품에 넣어두었던 것 말입니다. 아직 거기 있었지요. 차마 먹지 못하고 그대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강노인은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싹 마른 곶감이었지요. 그런데 강노인 손이 선뜻 그것을 내려놓질 못했습니다. 은은한 단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덕이가 좋아하던 것이었지요. 어릴 때 순덕이는 곶감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깔깔 웃으며 두 손으로 받아들고 조금씩 베어 먹던 것이 생각났지요. 강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곶감을 다시 품 안에 넣었지요. 그날 밤 강노인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 씨가 다시 온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인 셋을 데리고 왔지요. 강노인 운막 마당에 들어서더니 분이를 보고 손짓을 했습니다. 이리 와. 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이 분이 앞에 섰지요. 무슨 일이오? 영감,
비키시오. 이 아이 데려가야 하오. 한갑동 빚이 아직 안 갚아졌소. 빚 증서 있소. 손씨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늙은 노인네가 반박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지요. 말로 한 약속도 약속이오. 말로 한 건 말로 끝나는 거요. 이 아이 데려가려거든 그 빚을 본 사람을 데려오시오. 손씨가 강노인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강노인이 버텼지요. 다리가 떨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둘이 마주 서 있었지요. 손씨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좋소. 그럼 다음에 오리다. 손씨가 하인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강노인은 그들이 마을 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분이가 강노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눈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덜 굳어 있었지요. 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손씨가 돌아간 후 분이는 처마 아래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노인이 마당을 쓸다가 분이를 봤지요. 분이는 보자기를 꽉 안은 채 먼 대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눈이 먼 대를 향해 있었지요. 강노인은 쓸던 것을 멈추고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빗자루를 옆에 내려두고 그냥 앉았지요. 한참 후 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진 게 맞아요? 모르지. 저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해 가을에 곡식 팔러 강 건너까지 다녔던 사람이 쌀을 빌리겠어. 그렇죠. 그리고 그해 곡식 팔러 다닌 사람이 쌀을 빌릴 이유가 없어.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됐지요. 손 씨가 왜 거짓말을 해요? 강노인이 마당 쪽을 봤습니다. 탐이 나니까. 저한테요? 탐이 나서 그러는 거야. 분이가 강노인을 봤습니다. 강노인은 먼 대를 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왜 안 그래요? 저 이용하면 뭔가 생길 것도 없는데 왜 지켜줘요? 강노인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강가에서 내가 나한테 줬잖아, 곶감을. 분이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그 말이 분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이가 강노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힘드시면 저 가도 돼요. 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없어지면 손 씨도 더 안 올 거고. 어디 가게? 몰라요. 강노인이 분이를 보았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손에 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양반이 돌아갔잖아. 다음에 또 와요. 오면 또 내보내면 되지.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 데 없으면 여기 있어. 내가 내보내기 전까지는. 분이는 한동안 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숙였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자기를 쥔 손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강노인이 분이에게 한 가장 긴 말이었습니다. 강노인은 묵묵히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도리가 새벽에 움막 밖에서 기침을 2번 했습니다. 강노인이 문을 열었지요. 어르신, 나리가 내일 외지에서 사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돈 받고 몸 쓰는 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르신, 조심하십시오. 오도리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더 할 말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고, 더 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도리가 사라졌습니다.
강노인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자고 있었지요.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꼭 감겨 있었거든요. 다 들었지. 본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이야. 네. 내일 아침 일찍 장에 같이 간다. 본이가 눈을 떴습니다. 장애요? 사람 많은 데서 할 말이 있어. 분이는 강노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습니다. 강노인은 더 설명하지 않고 눈을 감았지요. 다음 날 아침 강노인은 분이를 데리고 마을 장터로 나갔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지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떡장수가 고함을 치는 시끌벅적한 곳이었습니다. 강노인은 그 한가운데 서더니 아는 얼굴들을 찾아 하나씩 불렀습니다. 여기들 좀 봐. 335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노인은 분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지요. 이 아이는 내 손녀딸이오. 오늘부터. 장터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손녀라니, 갑자기? 저 영감 아들이 죽지 않았소. 강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아들 만보기가 살아 있었으면 이 아이 아버지 한갑동이랑 한 가족처럼 지냈을 거요. 그러니 내 손녀가 맞소.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습니다. 강노인은 분이를 보았습니다. 분이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지요. 이에 있는 사람 있으면 말하시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됐소. 강노인은 분이 손을 잡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잡아보는 손이었지요. 분이 손이 작고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강노인은 놓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걸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손 씨가 더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런데 왜요? 강노인이 잠시 대답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다 들었지. 그러니까 나온 거잖아. 오늘. 분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강노인도 알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손 씨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강노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이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강노인 손을 잡은 채로 그냥 걸었지요. 강노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노인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분이도 마찬가지였지요. 보자기는 여전히 품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가 처음으로 먼저 밥을 지었습니다. 강노인이 들어오니 작은 상 위에 밥 2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반찬은 없었습니다. 그냥 밥뿐이었습니다. 강노인은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분이도 마주 앉아 먹었지요. 젓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이 이상하게 이전과 달랐습니다. 강노인은 그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요. 그냥 조금, 아주 조금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이 분이를 손녀라고 부른다는 말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제각각이었지요. 어떤 이들은 노인네가 외로워서 그러는 거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아무 피도 안 섞인 아이를 손녀라 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틀렸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 씨만 빼고요. 손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하인 오도리를 불렀습니다. 그 영감이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알아봐. 오도리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즈음 분이와 강노인의 하루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분이가 먼저 일어나 물을 깃고 강노인이 죽이나 밥을 끓이고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분이는 마당을 쓸거나 빨래를 했습니다. 강노인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새끼를 꼬았지요. 팔아봤자 얼마 안 됐지만 손을 놀리고 있으면 생각이 덜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분이가 강노인 곁에 와 앉더니 물었지요. 할아버지, 손녀라고 했는데요. 아, 응. 그럼 저도 뭐라고 불러요? 강노인이 새끼 꼬던 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 분이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냥요 해봤어요. 강노인이 다시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도 옆에서 짚을 고르기 시작했지요. 둘이 말없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돌이가 움막 쪽으로 급히 걸어왔습니다. 낮인데도 아무도 없는 쪽으로 빙 돌아오는 걸음이었지요. 강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나리가 다음 장날 사람 데리고 온다 했습니다. 이번엔 힘으로 데려간다고요. 강노인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몇이나? 5은 넘을 겁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오돌이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이 물 길어올 때 보면 제 딸하고 비슷합니다. 나이가. 강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돌이도 더 말하지 않았지요. 그는 왔던 길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강노인은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가 마당에서 들어왔지요. 분이야, 앉아봐. 분이가 앉았습니다. 손씨가 장날 사람 데리고 온대. 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번엔 말로 막기 힘들 거야. 다른 데 보내줄 수도 있어. 점순이 할미한테 부탁하면 되니까. 분이가 무릎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보자기를 손에 쥐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요? 나야 여기 있지. 혼자요? 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저 안 가요. 위험해. 할아버지도 위험하잖아요. 강노인이 분이를 봤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 장날 같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강노인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지요. 장날을 앞둔 닷새 동안 분이와 강노인은 조용히 여러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분이는 강노인을 몰래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챈 것은 무릎이었습니다. 강노인이 물동이를 들려다가 멈추는 것을 분이가 봤지요. 한쪽 무릎을 손으로 짚는 것이 잠깐이었지만 분이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분이가 물동이를 먼저 들었습니다. 놔둬. 내가 할게. 저 이미 들었어요. 분이가 먼저 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노인이 뒤따라 가려다 멈췄습니다. 분이가 돌아보지 않았지요. 한 번 다녀오고 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물동이 2개가 다 채워졌을 때 강노인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왜 2번 갔어? 하나론 모자랄 것 같아서요. 무겁잖아. 별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팔이 아팠지요. 하지만 분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노인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마당에 앉아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로 알아챈 것은 손이었습니다. 강노인이 새끼를 오래 꼬면 손이 갈라졌습니다. 손바닥에 실금 같은 것이 생겼지요. 어느 날 밤 강노인이 새끼를 꼬다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분이가 그 손을 봤지요.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습니다. 분이가 부엌으로 가서 들기름 병을 가져왔습니다. 손가락 끝에 조금 묻혀 강노인 손등에 아주 살살 발랐지요. 강노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해? 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자셨어요? 잤다가 깼어. 뭐 바르는 거야? 기름이요. 손이 갈라졌잖아요. 강노인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원래 이래. 그래도요. 강노인이 뭐라 하려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분이가 나머지 손에도 발랐지요. 다음 날 강노인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아챘습니다. 새끼를 꼬는 손이 어제보다 덜 굳어 있었지요. 세 번째로 알아챈 것은 이었습니다. 강노인이 딱딱한 것을 씹다가 멈추는 것을 분이가 봤습니다. 티 안 내려는 것이 역력했지요. 그날 이후로 분이가 밥을 지을 때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오늘 밥이 좀 질어. 그래요? 제가 잘못 지었나 봐요. 강노인이 분이를 봤습니다. 싫다는 게 아니야. 맛있다고. 분이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빨개졌지요. 강노인은 못 본 척하며 국을 떴습니다. 분이야. 네. 어떻게 알았어? 분이가 잠깐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보이던데요. 강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숟갈 더 떴지요. 분이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밥상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첫째 날, 강노인이 새끼 꼬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짚을 골라 두 가닥을 맞잡고 엄지로 눌러 꼬는 것이었지요. 분이는 처음에 짚을 너무 힘주어 쥐어서 자꾸 끊어냈습니다. 힘, 빼, 뺐어요. 더, 빼. 분이가 힘을 빼니 짚이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이러면 풀리잖아요. 손이 움직여야 해. 힘이 아니라. 분이는 혀를 조금 내밀고 집중했습니다. 강노인은 그런 분이 옆에서 자기 새끼를 꼬면서 힐끗힐끗 봤지요. 저물 무렵에는 분이가 짧은 새끼 한 뼘을 완성했습니다. 반듯하진 않았지만 끊어지지 않았지요. 됐죠? 강노인이 받아서 당겨봤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됐네. 분이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강노인은 못 본 척했습니다. 둘째 날은 장에 갔습니다. 묵은 새끼를 몇 다발 팔러 갔는데 마침 점순이 할미를 마주쳤지요. 점순이 할미는 분이 어머니를 알던 분이었습니다. 할미가 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갑동이 딸이구나 세상에. 어머니 눈을 쏙 빼닮았네.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이 옆에서 말했지요. 내 손녀요. 점순 할미가 강노인을 봤다가 분이를 봤다가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다. 이 영감 혼자 있는 게 안 됐었는데. 할미가 가고 나서 분이가 강노인한테 물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진짜 손녀도 아닌데. 강노인이 새끼 꾸러미를 들쳐매면서 말했습니다. 진짜가 뭔데? 분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셋째 날, 비가 조금 왔습니다. 둘이 움막 안에 있었지요. 강노인이 지붕 이형을 고치려 했는데 올라가다가 허리가 아파서 내려왔습니다. 분이가 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올라갈게요. 위험해. 저 가벼워요. 지붕 안 꺼져요. 강노인이 망설였습니다. 분이가 벌써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강노인은 아래서 이형을 건네주며
어디를 눌러 끼우는지 알려줬습니다. 분이는 말하는 대로 했고 10번쯤 했을 때는 말 안 해도 혼자 했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온 분이 바지가 흙투성이었습니다. 씻으면 돼요. 그래. 강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물을 길어다 옷을 빨고 처마 밑에 넣는 것을 바라봤지요. 저 아이가 참 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데 겁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 분이가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순덕이가 누구예요? 강노인 손이 멈췄습니다. 자다가 그 이름 불렀어요. 강노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딸 이름이야 죽었어. 저 같은 나이였어요? 더 어렸지. 7이었어.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강노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이 한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분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순덕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할아버지가 좋아요. 강노인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분이는 밥을 계속 먹고 있었지요. 강노인이 한 박자 쉬었다가 수저를 다시 들었습니다. 나도. 분이가 잠깐 밥 먹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다시 먹었지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이 움막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 닷새 동안 분이는 강노인에게서 몇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하나는 날씨 보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눈 온다. 어떻게 알아요? 구름이 저렇게 낮고 희면 눈이야. 분이도 올려다봤습니다. 그냥 흰 구름이었지요. 그냥 구름 같은데요. 오후에 봐. 오후에 정말로 눈이 내렸습니다. 분이가 강노인을 봤습니다. 강노인은 아무 말도 안 했지요. 분이는 그게 오히려 더 웃겼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지요. 또 하나는 불 피우는 법이었습니다. 분이는 부싯돌을 쓸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늘 해줬으니까요. 강노인이 보여줬습니다. 부싯돌을 비스듬히 쥐고 쳐서 불꽃이 부싯깃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지요. 분이가 10번은 했는데 불이 안 붙었습니다. 왜 안 돼요? 힘이 많아서. 힘 빼면 불꽃이 안 튀잖아요. 힘 빼면서 빠르게. 분이가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됐지요. 불꽃이 부싯깃에 떨어지더니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분이가 입으로 불었습니다. 작은 불이 됐지요.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됐네. 분이가 그 불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이 불로 밥을 짓고 방을 데울 수 있었지요. 분이가 손바닥으로 불기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라고요. 그리고 장날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노인이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혼자 새끼를 꼬면서 거의 소리 없이 흥얼거렸지요. 분이는 처음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들었지요. 무슨 노래인지는 몰랐지만 느린 노래였습니다. 강노인이 그친 후 분이가 물었습니다. 그 노래 뭐예요? 강노인이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재워주던 노래야.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언젠가 그 노래 가르쳐줘요. 강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요.
분이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어두운 방 안에서 아주 낮게 강노인이 다시 한번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지요. 느리고 조용한 노래였습니다. 장날까지는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그 닷새 동안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새끼를 꼬았지요. 하지만 분이는 알아챘습니다. 강노인이 가끔 먼 데를 바라보다가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였습니다. 분이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 닷새 동안 분이는 보자기를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고 강노인은 곶감을 품에 넣어둔 채로 잠들었습니다.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노인이 먼저 일어났고 분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장터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떡장수, 옹기장수, 배 파는 안악들, 갓을 고르는 선비들. 강노인과 분이는 장터 한쪽 빈자리에 새끼 꾸러미를 내려놓고 앉아 있었지요. 분이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장터 끝에서 손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5을 데리고 있었지요. 덩치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씨가 강노인 쪽으로 걸어오면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씩 둘씩 시선이 모였지요. 손씨가 멈추더니 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겠소. 내게 빚진 차에 따려. 강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손녀여. 손녀는 피가 이어져야 손녀지. 아무 아이나 손녀라 하면 손녀가 됩니까? 그 말에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강노인 뒤에 서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요. 사람들 사이에서 오도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손씨가 눈썹을 찌푸렸지요. 오돌이 내가 왜?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손씨가 대답하기 전에 오도리가 말했습니다. 날이 한갑동이 빌렸다는 쌀 5섬.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무슨? 제가 나리 일을 오래 도왔습니다. 그 해에 나리 광에서 쌀이 나간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장터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손씨 얼굴이 굳었지요. 이놈이 감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한갑동은 그 해 가을에 강 건너 마을까지 곡식 팔러 다녔습니다. 빚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맞아. 그 해 갑동이 형 풍년이었잖아. 나도 그 양반한테 곡식 한 말 산 기억이 있네. 손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손씨를 향해 있었지요. 우호적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손씨는 하인들을 한 번 보더니 분이 쪽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강노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손씨보다 머리 하나가 작은 노인이었지만 비키지 않았지요. 여기서 이러면 마을 사람 다 봅니다. 두고 보리다. 영감. 손씨가 몸을 돌렸습니다.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지요. 오도리는 잠깐 강노인을 보더니 고개를 한 번 숙이고 손씨를 따라 걸었습니다. 장터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강노인이 분이를 돌아봤습니다. 분이는 멀어지는 손씨 등을 보고 있었지요.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가자.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었지요. 분이가 강노인 옆을 걸을 때 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조금 들어야 강노인 얼굴이 보였지요. 움막에 돌아오니 저녁이었습니다. 분이가 밥을 짓는 동안 강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지요. 겨울 해가 짧았지만 저무는 빛은 길었습니다. 다 됐어요. 강노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밥상이 놓여 있었지요. 오늘은 반찬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다가 나물 장수한테 얻어온 묵은 나물이었지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강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돌이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저도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손씨가 또 올 것 같아요. 강노인이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오면 그때 또 생각하면 되지.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봤으니까 덜 그러겠죠? 그 글쎄. 분이가 나무를 한 번 봤다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둘 다 더 말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밥상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다음 날, 분이가 강노인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어땠어요? 강노인이 새끼를 꼬다 잠깐 봤습니다. 왜? 그냥요. 궁금해서요. 강노인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나서 이 마을에서만 살았어. 강 건너 마을도 가본 게 다야. 더 멀리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없었어. 가야 할 이유가. 가야 할 이유가.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요. 언젠가 한양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강노인이 분이를 봤습니다. 한양은 왜? 크다고 해서요. 사람도 많고 시장도 크고 시끄럽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노인이 다시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도 짚을 골랐지요. 잠깐 후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되지. 분이가 강노인을 봤습니다. 봄에 바람 좀 잔잔하면. 분이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강노인은 새끼만 꼬았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분이가 보자기를 꺼내 안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이 물었습니다. 뭐 보는 거야? 어머니가 여기 뭔가 꿰맸어요. 강노인이 가까이 왔습니다. 분이가 보여줬지요. 안감 안쪽 실밥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뭔가 새긴 것 같았는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자 같기도 하고 강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요. 내일 낮에 봐. 근데 왜 여기 꿰맸을까요? 강노인이 보자기를 분이한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잃어버려도 찾으라고 그런 거겠지. 분이가 보자기를 안았습니다. 안감 쪽을 손으로 더듬었지요. 실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한참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이 있어요. 응. 지금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요. 강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말했지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슴 어디쯤에 걸려서 따뜻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손 씨가 장터에서 물러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주 대놓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강노인 움막 쪽을 지나칠 때
인사를 하고 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처마 밑에 누가 두고 간 무 2개가 있었지요. 분이가 발견하고 강노인한테 가져갔습니다.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모르지. 버려요? 먹으면 되지. 그날 저녁 분이가 물을 넣은 죽을 끓였습니다. 강노인은 2 그릇을 먹었지요. 원래 한 그릇도 잘 안 먹던 양반이었습니다. 분이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지요. 점순이 할미도 가끔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분이 얼굴을 들여다보고 밥은 잘 먹느냐, 춥지는 않느냐 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헌소미불 한 채를 들고 왔지요. 우리 집에서 안 쓰는 거라며 가져갔습니다. 분이는 그 이불을 받아 들고 잠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왜 싫어? 아니요. 고맙습니다. 점순 할미가 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갔습니다. 분이는 그 이불을 곱게 개어 강노인 이불 옆에 놓아뒀지요. 강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게 이상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원래 마을이란 게 힘 있는 사람 편인 법인데 이번엔 조금 달랐지요. 장터에서 여러 사람이 지켜본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노인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장터가 있고 닷새쯤 지났을 때 오돌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낮에 왔지요. 마당에 들어서더니 분이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리가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아는 분을 통해서 뭔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오돌이가 돌아갔습니다. 강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에 분이가 물었습니다. 오돌이가 또 왔어요? 아, 응. 뭐래요? 강노인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분이한테 말해줄지 말지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손 씨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 같대.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요. 알겠어요.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강노인이 잠깐 분이를 봤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래, 먹자. 그렇게 그날도 지나갔습니다. 손 씨가 어떤 방법을 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게 무엇이든 분이와 강노인은 같은 이불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지요. 강노인은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움막에 밥 먹는 소리가 들리고 빨래가 처마에 걸리고 잠드는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요. 그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처음으로 보자기를 내려놓고 잠들었습니다. 강노인이 그것을 봤습니다. 분이 곁에 가지런히 놓인 보자기를요. 강노인은 이불을 당겨 덮어주고 자기 이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곶감이 거기 있었지요. 이제는 너무 말라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오면 강가에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강을 등지고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분이랑 같이 걸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 씨가 장터에서 물러난 뒤로 잠잠했지만 강노인은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냥 물러설 리 없었으니까요. 그 불안은 며칠 못 가 사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강노인이 새끼를 꼬고 있는데 오돌이가 급히 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지요. 어르신, 나리가 외지에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들이닥칠 것 같습니다. 강노인이 손을 멈췄습니다. 몇이나? 5은 넘을 겁니다. 몸 쓰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오도리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자네가 오늘 여기 온 것만으로도 됐어. 오도리가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지요. 강노인은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가 마당에서 들어왔지요. 분이야, 오늘 밤 손씨가 사람을 보낸대. 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네. 나도 무서워. 그런데 너 어디 보낼 생각은 없다. 분이가 강노인을 봤습니다. 저 안 가요. 그날 밤 둘은 잠자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도 잠들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 밤이 깊었을 무렵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강노인이 눈을 떴지요. 분이도 떴습니다. 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손씨 하인 셋이었지요. 영감, 나리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내놓으면 더는 없다고. 강노인이 분이 앞에 섰습니다. 분이가 강노인 등 뒤에 바짝 붙었지요.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게 법이오. 법이고 뭐고 나리 말씀이 먼저요. 하인이 강노인을 밀쳤습니다. 강노인이 넘어졌지요. 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강노인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인이 다시 밀었습니다. 강노인이 벽에 부딪혔지요. 헛기침이 나왔습니다. 다른 하인이 분이를 잡으러 손을 뻗었습니다. 분이가 피했지요. 뒤로 물러서다가 구석에 몰렸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분이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끝까지 버텼지요. 하인이 분이가 안고 있던 보자기를 잡아챘습니다. 나요. 그건 안 돼요. 보자기가 세게 잡아당겨지며 매듭이 터졌습니다.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바싹 마른 곶감 한 개가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분이가 그것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하인이 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분이가 강노인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움막 벽을 흔들었지요. 영감, 이제 다 끝났소. 강노인이 벽을 짚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헛기침이 멈추지 않았지요. 분이가 끌려가면서 돌아봤습니다. 강노인과 눈이 마주쳤지요. 강노인이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마당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보자기 안감이 찢겨 있었고 굴러간 곶감은 어두운 방 구석에 멈춰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무릎을 꿇고 벽을 짚은 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이를 잃었을 때도 이랬습니다. 아들 만복이가 떠났을 때도 그랬지요. 강노인은 늘 한 발 늦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은 언제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지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분이가 끌려가는 동안 강노인은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분이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부르던 그 소리가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노인은 움직이지 못했지요. 귓가에 분이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끝까지 보자기를 놓지 않으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노인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벽을 짚은 손이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지요.
헛기침이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몸이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였습니다. 바람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 찢어진 보자기 천을 건드렸지요. 강노인은 손을 뻗어 보자기를 집었습니다. 매듭이 터진 자리가 거칠었습니다. 안감이 찢어진 곳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지요. 강노인이 보자기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안감 안쪽에 실로 꿰맨 것이 있었습니다. 손바느질이었지요. 가늘고 고른 바느질로 새겨진 글자였습니다. 분이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강노인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새겨둔 것이었지요. 딸아이가 이 보자기를 놓아버리더라도 아니면 빼앗기더라도 안감 안쪽에 새긴 이름만은 남아있도록요. 강노인은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방 구석에 곶감이 굴러가 있는 게 보였지요. 손을 뻗어 집었습니다.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지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가진 마지막 것을 자기한테 내밀었습니다. 강가에서 처음 만난 날에요. 남은 게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단다. 그게 바로 진짜 부자야. 강노인은 그 말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지요. 그 아이 어머니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오래전 자기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인지도 몰랐지요. 강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섰지요. 보자기를 품에 안고 곶감을 손에 쥐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마당에 오돌이가 서 있었습니다. 자네 왜 여기 있어? 지켜봤습니다. 강노인이 오돌이를 봤습니다. 오돌이는 마당 쪽을 보고 있었지요. 오돌이가 한참 마당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나리 밑에서 일한 지 15년이 됩니다. 강노인이 기다렸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는데 나리가 그 집 밭을 눈여겨봤지요. 뒤지 있다 해서 밭을 가져갔습니다. 그 과부한테 딸이 하나 있었는데 12살이었습니다. 오돌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아이도 나리 집으로 왔습니다. 일 시킨다 했지요. 저는 그때 나리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강노인이 오돌이를 봤습니다. 오돌이는 여전히 마당 쪽을 보고 있었지요. 그 아이가 분이랑 비슷했습니다. 눈빛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도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돌이가 처음으로 강노인 쪽을 봤습니다. 어르신한테 뭔가 알려드리려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10년 전 그 일을요. 강노인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지요. 오늘 여기 온 거잖아. 분이가 어디 있어? 이 손씨 집 행랑채에 가뒀을 겁니다. 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노인이 기다렸습니다. 나리가 한갑동한테 쌀을 빌려줬다는 건 거짓입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제가 직접 서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낮에 사람들 앞에서요.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리한테 어떻게 되는데? 그건 제가 생각해놨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놨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딸이 분이랑 비슷한 나이라고 했지. 오돌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지요. 고마워.
강노인이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강노인이 점순이 할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또 하나둘 모였지요.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강노인이 두 마디만 했습니다. 분이가 끌려갔소. 같이 가줄 사람 있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발을 옮겼습니다. 손씨 집 쪽으로요. 손씨 집 대문 앞에 마을 사람 15이 섰습니다. 강노인이 앞에 섰지요. 오돌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손씨가 나왔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문 앞에 선 것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지요. 이게 무슨 내 손녀 돌려주시오. 빚쟁이를 데려온 것뿐이오. 법대로 한 거요. 오돌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리,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손씨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리, 한갑동만이 아니지요. 10년 전 마을 끝 과부도 그 어린 딸도 똑같이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평생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오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 말할 겁니다. 나리가 이 마을에서 무슨 짓을 해왔는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이 감히 주인을. 저도 이 마을에서 삽니다. 나리. 손씨가 오돌이를 향해 한 발짝 나섰습니다. 그때 손씨 집 안에서 다른 하인이 나왔습니다. 밤새 강노인을 밀어붙이던 자가 아닌 나이 든 하인이었지요. 저도 같습니다.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 나리한테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그해 곡식이 나간 일은 없었습니다. 손씨가 그 하인을 봤습니다. 오래 부려온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앞에 서서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다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점순이 할미가 말했습니다. 손씨, 우리가 뭘 하겠소. 그냥 지켜보는 거지. 이 마을에서 계속 살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손씨한테 꽂혔습니다. 쫓아내겠다는 말보다 지켜보겠다는 말이 더 무거웠지요.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손씨를 에워싸듯 서 있었습니다.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요. 손씨가 사람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손씨가 하인 쪽을 봤습니다. 뒤로 물러서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움직임 하나에 강노인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손씨가 하인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데려와. 행랑채에서 분이가 나왔습니다. 강노인이 걸어갔습니다. 분이가 강노인을 보더니 그 자리에 멈췄지요. 점순이 할미가 분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이제 강 영감 손녀 맞다. 우리 마을 아이야. 분이가 점순이 할미를 봤습니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지요. 새벽에 달려온 얼굴들이었습니다. 강 영감이 문을 두드리자 두 말 없이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지요. 어떤 사람은 새벽잠을 떨치고 달려온 얼굴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숱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울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도, 집을 빼앗길 때도, 끌려갈 때도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분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지요. 분이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생각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봤지요.
장터에서 분이를 처음 봤던 안악이 결국 소매로 눈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강노인이 분이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 더 낮아졌지요. 분이 눈높이에서 분이를 봤습니다. 분이가 강노인을 봤습니다. 강노인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분이야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분이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그러다 강노인 품에 안겼지요. 강노인이 분이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지요. 그래도 분이는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손 씨는 이미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점순이 할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 됐다. 정말. 그 말이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들었지요. 강노인이 찢어진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찾아왔어. 분이가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안감 안쪽을 봤지요. 어머니가 새겨둔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분이는 한동안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어머니가 한 말 있어요. 남은 게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래요. 강노인이 분이를 봤습니다. 저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오돌이는 강노인한테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흩어졌습니다. 강노인과 분이만 남았습니다. 가자.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지요. 찢어진 자리가 있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둘이 마을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겨울 끝 아침이었습니다. 손 씨는 그날 이후 마을에서 예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돌이가 공개 증언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다는 것도요. 마을 사람들은 손 씨가 지나갈 때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벌이었지요. 오돌이는 얼마 후 손 씨 집을 나왔습니다. 강노인이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점순이 할미 집일을 돕는다 했지요. 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고 했습니다. 찢어진 보자기는 분이가 직접 꿰맸습니다. 바느질이 서툴러서 자국이 남았지요. 하지만 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새겨진 안감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강노인은 어느 날 곶감을 꺼내 분이한테 보여줬습니다. 바싹 말라 있었지요. 강가에서 내가 준 거야.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버리기가. 분이가 한동안 그것을 봤습니다. 이제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던 날 오후였습니다. 강노인이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가 옆에 와 앉았지요. 둘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 응. 오돌이 아저씨는 괜찮은 거예요? 잘 있대. 점순이 할미한테 들었어.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 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날 할아버지가 쓰러질 때요. 강노인이 분이를 봤습니다. 엄청 무서웠어요, 그때. 나도 할아버지가요? 일어서야 하는데 안 되니까.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일어서셨잖아요. 강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그것을 눈으로 따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크면요. 아, 응. 한양 같이 가요. 강노인이 분이를 봤습니다. 분이는 진지하게 새가 날아간 방향을 보고 있었지요. 거기 왜? 할아버지 더 먼데 구경시켜드리려고요. 강노인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시끄럽대. 그것도 좋잖아요. 강노인이 다시 느티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지요. 분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강노인과 분이는 강가에 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강가였지요. 물이 녹아 흐르고 강가 버들이 연초록 잎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강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강노인도 돌아섰지요. 둘이 강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겨울 강가에 홀로 앉아 흘러가는 물만 바라보던 노인도, 보자기 하나만 안고 같은 강가에 왔던 아이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이었지요.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남은 게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래요. 그리고 어쩌면 장노인도 그 겨울 강가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말해야 하는데.